네, 조사론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론은 이제 두 번째 과목이죠. 1교시 두 번째 과목 조사론입니다. 조사론 문제 중에서 이제 항상 출제가 되는 게 있는데 1번 과학적 조사의 특징이 항상 출제가 되고 있죠. 1번 과학적 조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연구 결과에 대해서 잠정적이다. 그렇죠? 연구 결과에 대해서 잠정적이고 잠재적인 게 과학적 조사의 특징이죠. 2번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를 규명을 추구한다. 맞습니다. 3번 조사자의 감각적 판단에 의거한다. 이건 틀렸네요. 조사자 스스로 감각적 판단을 하는 것은 과학적 조사가 아니죠. 4번 관찰에 의한 증거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이거 맞죠? 과학적 조사. 그 다음에 5번 일정한 규칙과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과학적 조사는 명확하고 그 다음에 증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규칙과 절차를 지키는 그것도 과학적 조사의 특징이지만 과학적 조사는 현재로서 최선을 다해 선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잠정적이다, 잠재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약간 변화 가능하다.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변화가 가능하다. 또 허위화의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변화 가능하다. 요것도 과학적 조사 방법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요. 1번에는 3번이 틀렸습니다. 조사자의 감각적 판단. 요거는 전혀 과학적 조사 방법이 아니죠. 2번. 조사 연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조사 연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프로그램 신청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 실험 설계 참여자로 선정한다. 이거 안 되네요. 그렇게 하면요. 그죠? 동의 없이 그냥 실험 설계에 참여하게 하면 안 되죠. 1번이 틀렸고 2번 교수가 보는 앞에서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평가하게 한다. 이것도 틀렸네요. 2번도 틀렸네요. 3번 동료 집단 조언을 통해서 편견을 방지한다. 그렇죠. 이건 맞는 거고요. 4번 조사 대상으로부터 고지된 동의를 얻는다. 이것도 맞는 거네요. 그죠? 5번 긍정적인 연구를 위해 유도하는 질문 문항 틀렸네요. 이거 문제가 좀 이상이 있네요. 옳지 않은 게 틀린 게 세 가지입니다. 1번, 2번, 5번이 틀렸습니다. 1번, 2번, 5번이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5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약간 문제 출제 출제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옳지 않은 건 1번, 2번, 5번 세 가지가 틀렸습니다. 네. 답은 1번, 2번,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조사 과정 순서 요것도 출제가 되고 있죠. 조사 과정을 단계별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뭐가 먼저냐면 제일 먼저 문제 선정 또는 연구 주제 선정이죠. 문제 선정 또는 주제 선정 미음이죠. 미음. 그 다음에 기억 가설 설정. 그 다음에 니은 조사 설계. 리을 자료를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디귿 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미기 니디네요. 미기 니디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요 순서대로 알아두시고요. 문제 선정, 가설 설정, 조사 설계, 그다음에 설계까지 해야지 자료 수집할 수 있고 자료 수집한 다음에 자료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보고서 작성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 꼭 알아두시고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사 연구의 유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옳은 것 모두 찾으라고 한 겁니다. 조사의 연구의 유용성, 기억,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 연구를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조사 연구를 한다. 맞습니다. 디귿,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실천 기법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거를 실천 기법을 새로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조사 연구를 한다. 맞습니다. 또 리을 사회복지에 관련된 연구 결과를 비판적으로 활용하기 그렇죠. 문제가 됐다, 잘못됐다, 연구가 잘못된 거는 비판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게 왜 잘못됐냐라고 하려면은 조사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맞습니다. 모두 맞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이렇게 좀 이제 예시도 나오고 네모 박스 안에 얘가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5번 다음 내용과 관련해서 A 사회복지사가 간과하고 있는 인과관계의 조건은 뭐냐?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근무하는 A 사회복지사는 지역 아동의 아동학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예방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방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에 지역 아동의 학대 발생 비율을 조사했더니 비율이 줄어들었네? 그래서 예방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 뭔 문제가 있을까요? 예방 프로그램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
보니까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아동들의 학대 발생 비율을 했더니 줄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방 프로그램 효과적이다.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죠. 강구하고 있는 건 뭘까요? 1번 공변성이니까, 2번 논리성이니까, 3번 간결성이니까, 4번 통제성이니까, 5번 시간적 우선성이니까.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통제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학대 예방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다른 변수가 생기거나, 다른 원인이 있거나, 그래갖고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변수가 있었을 수 있다. 다른 변수가 있었을 수 있다. 요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 프로그램이 맞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내가 예방 프로그램 한 거 말고 다른 교육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요즘에 그런 아동 학대 같은 게 굉장히 문제 이슈화 된다든가 이렇게 다른 원인이 있어가지고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제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다른 원인이 문제가 돼서 다른 원인이 있어가지고 이게 학대 비율이 줄어들 수도 있다. 요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통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건 조금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돼야 하는 문제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단지 제3의 변수로 말미암아 발생했기 때문에 두 변수가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관계가 있다. 이건 뭐냐?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지 제3의 변수로 말미암아 발생했기 때문에 제3의 변수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냐? 1번 인과관계, 2번 상관관계, 3번 가식적 관계, 4번 매개변수 관계, 5번 가식적 연관계, 3번 가식적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제3의 변수로 인해서 인과관계가 생겼다가 그 다음에 이게 없으면 인과관계가 없어지는 거 그런 거를 우리는 이제 외생변수라고 하는데 외생변수로 인해서 제3의 변수로 인해서 인과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외생변수가 없어지면 인과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걸 우리는 가식적 관계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답은 3번 가식적 관계가 되겠습니다. 연가설에 대한 설명, 7번 연가설에 대한 설명. 연가설은 뭐냐면 이제 연가설은 뭐냐면 연구가설에 반대되는 게 연가설이죠. 그래서 7번 연가설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가설 검증에 불필요한 가설이다 아니죠. 일반적으로 연구가설이다 아니죠. 연구가설에 반대되는 게 연가설이었었죠. 2번 틀렸고요. 조작화되기 이전의 가설 형태 아니고요. 4번 연구가설에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 연구가설에 반대가 되는 반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연가설이다. 네, 맞습니다. 4번이 맞는 거고요. 가설 검증을 통해서 거짓으로 판명난 가설이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연가설에 관해서 옳은 것은 7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조사 연구 단계 중에서 이건 뭘까요?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사 대상 변수들 사이에 논리적 구조를 설정하고 가설 설정에서 일반화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재반 활동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단계. 조사 대상 변수들 사이에 논리적 구조를 설정하고 가설 설정에서 일반화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재반 활동에 대해서 계획 세우는 거. 계획 세우는 게 보다 조사 설계 단계다. 요게 조사 설계가 끝나야지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그 재반 활동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조사 설계 단계다. 조사 설계 단계. 8번은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물 한 잔 마시면서 하도록 할게요. 조사론이 좀 어렵지만 우리가 또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를 해두시고 너무 어려운 문제는 틀리더라도 쉬운 문제 맞출 수 있는 문제만 맞춰도 우리는 시험 합격하는데 충분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적 조작화, 즉 조작적 정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추상적 세계와 경험적 세계를 연결하는 거 이게 조작적 정의, 즉 조작화다. 맞았고요. 2번 연구 대상인 사람, 사물의 속성, 사회적 변수, 현상 등의 변수를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거.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조작적 정의가 아니라 뭐냐면 명목적 정의죠. 명목적 정의. 연구 대상인 사람, 사물, 속성 요런 거에 대해 변수들 개념적으로 딱 요거라고 정의하는 것보다
그건 명목적 정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지금 하고 있죠. 조작적 정리 중에 3번 양적 조사에서 중요한 게 조작적 정이다. 조작하다. 그리고 직접적인 측정이 가능한 지표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정의하는 과정이 조작적 정이다. 5번 변수 값이나 범주를 명확하게 기술하는 작업이 포함된 게 조작적 정이다. 네, 맞았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2번만 명목적 정이다. 10번 척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척도. 기억, 교육 수준이 중졸, 고졸, 대졸 이렇게 나누는 거. 교육 수준에 따라서 중학교 졸업이냐, 고등학교 졸업이냐, 대학교 졸업이냐 이렇게 나누는 건 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이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요거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서열척도죠. 서열척도. 니은 교육 연수, 정교육을 받은 기간 얼마큼 받았냐라는 거죠. 요거는 비율척도죠. 비율척도. 아예 안 받았으면 교육을 안 받았으면 0이고 교육 연수를 6개월 받았다, 1년 다녔다, 기간을 연도니까 1년 받았다, 2년 받았다, 3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 요거는 비율척도다. 그 다음에 D 출신 고등학교죠. 이거는 그냥 출신 고등학교가 서울이면 01, 경기도면 02, 인천이면 03, 부산이면 07, 이렇게 제주도면 09 이렇게 나누는 거 그냥 이름상으로 그냥 구별만 하는 거죠. 그냥 숫자로서 그냥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숫자만 부여하는 거죠. 이런 건 명목 측정이죠. 명목 측정. 명목 측정, 명목 척도. 그래서 답은 기억은 서열 척도, 니은은 비율 척도, 디귿은 명목 척도.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11번 신뢰도에 대한 거 나왔는데 신뢰도는 무작위 오류와 관련이 있다. 신뢰도는 무작위 오류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재검사를 사용해서 신뢰도를 측정하는 경우에 측정 대상이 동일해야 된다. 그렇죠? 검사와 재검사할 때는 측정 대상이 동일해야지만 신뢰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 맞았고요. 3번 측정하고자 의도한 것을 측정하는 능력. 측정하고자 의도한 것을 그대로 측정되는 요건 타당도죠. 타당도. 이게 정말 정확한지 우리가 측정해 정확한지를 측정하는 거 요건 타당도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3번은 신뢰도가 아니라 타당도다. 그 다음에 이 신뢰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게 크롬, 바, 알파 측정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0부터 1까지인데 1에 가까웠을 때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신뢰도 측정의 대표적인 방법이 크롬, 바, 알파 측정 방법이다. 네, 맞았고요. 5번 측정 결과의 일관된 정도. 그렇죠. 측정 결과가 항상 일관적으로 나오는 게 신뢰도다. 틀렸지만 계속 일관적으로 나오면 우리 신뢰도 있다고 한다.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측정하는 거, 의도한 것을 제대로 측정했는지를 따져보는 게 타당도다. 타당도.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은 이 신뢰도에 관한 설명으로 맞고요. 3번만 타당도이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11번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적 타당도, 내적 타당도가 나오는데요.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가 관련된 거,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랑 관련되어 있는 게 내적 타당도다.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와 관계 있는 게 외적 타당도다. 요거만 알고 있어도 사실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맞힐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랑 관계가 있고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와 관계 있다. 내적 타당도 인과관계, 외적 타당도 일반화 이렇게 우리가 알아주시면 좋죠. 그래서 지금 12번에 보면 외적 타당도에 대한 것을 옳은 것은 디귿 일반화 이거 맞았네요. 그죠? 니을 인과관계 요거는 내적 타당도 때문에 니을이 틀렸네요. 자, 니을이 틀렸고요.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를 시키는 건데 자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무작위 할당이나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해서 대표성 확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억, 대표성은 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준다. 이것도 맞았고요. 그 다음에 조사의 반응성이 외적 타당도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응성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 상황을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그냥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죠.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서 조사한다고 하면 이게 또 대답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사 상황을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연구 대상자 니은 연구 대상자의 조사 반응성은 외적 타당도를 저해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다 외적 타당도랑 관계 있는 거네요. 그리고 니을만 틀렸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제시된 두 가지 연구 유형의 분류 기준으로 틀린 것,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 찾는 거죠. 양적 조사, 질적 조사는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양적 조사는 질적 조사를 나눈다. 맞았고요. 순수 실험 설계냐, 유사 실험 설계, 준 실험 설계냐는 원인의 조작 여부가 아니라 단순 무작위 행위 여부에 따라서 나눈 게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다.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습니다. 기술적 연구, 설명적 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서 나는 거고, 코호트 조사와 패널 조사는 동일 표본이 반복했느냐에 따라서 코호트 조사나 패널 조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수조사나 표본조사는 표본의 추출 여부에 따라서 전부 다 조사하느냐 표본을, 그 다음에 일부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전수조사, 표본조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에 2번이고요. 14번에 단일 사례 연구, 14번도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거네요. 1번 개인과 집단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지역사회도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외적 타당도가 높다. 외적 타당도가 낮죠. 단일 사례는 한 개 사례만 조사하는 거잖아요. 한 개 사례만 조사하니까 내적 타당도가 높고요. 내적 타당도가 높고 외적 타당도는 낮은 겁니다. 외적 타당도가 높다고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개입 효과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 단일 사례니까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고요. 하나만 조사하니까. 그 다음에 4번 연구 과정과 실천 과정이 통합될 수가 있고요. 반복 측정으로 통제 집단 효과를 볼 수 있다. 맞았습니다.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외적 타당도가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거다. 자, 그 다음에 15번이죠. 표본 추출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개인과 집단은 물론 조직도 표본 추출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표본 추출 단위와 분석 단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표본을 추출하는 단위하고 분석하는 건 오히려 이제 단위가 대부분 일치하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수조사에서 모수와 통계치 구분이 불필요하다. 전수조사는 다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체냐 뭐 일부냐 이런 거를 따질 필요가 없다. 다 똑같기 때문에 모수나 통계치나 똑같기 때문에 구분이 불필요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의 대표성은 표본 오차와 정비례한다가 아니라 반비례하죠. 표본하고 오차하고는 반대죠. 반대. 그래서 표본의 대표성과 표본 오차는 반대 성격이기 때문에 정비례가 아니라 반비례다. 반비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양쪽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유의미한 결과를, 그렇죠. 양쪽 조사는 우리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많이 조사할수록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맞습니다. 15번에 4번이었고요. 16번에 다음에 해당하는 표집 방법은 뭐냐? 성인의 정치의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소득을 기준으로 최상, 상, 하, 최하 이렇게 4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계층의 모집단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맞춰서 1500명의 표본을 4개의 소득 계층별로 무작위로 했습니다. 요거는 무슨 조사냐 하면 층화 표집입니다. 층화 표집. 소득 계층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1500명을 4개의 표본을 무작위로 할당해서 하는 거, 무작위로 해서 하는 거, 이게 층화 표집이죠. 할당 표집은 이렇게 뭐에 따라서 뭐 직업에 따라서 뭐 동에 따라서 뭐 어떤 고액에 따라서 일부러 할당해 주는 건데, 요거는 그냥 1500명의 표본을 4개의 소득계층별로 무작위로 하는 거니까 요거는 층화 표집이 되겠습니다. 층화 표집. 답은 1번이 되겠고요. 1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7번. 면접 설문조사에 비교해서 면접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요거하고 그다음 면접 설문조사 대 그다음에 자기기입식. 면접 설문조사는 면접하는 사람이 물어보는 게 면접 설문조사고요. 자기기입식은 스스로 작성해보세요 라고 해서 받는 거예요. 다 작성해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다 써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면접조사와 비교해서 자기기입식, 요거의 장점이 뭐냐? 1번 복잡한 쟁점을 다룰 때 효과적이다. 이건 면접 설문조사죠. 장점이죠. 그다음 설문의 응답률이 높다. 이건 면접 설문조사는 직접 우리가 물어보기 때문에 다 대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응답률이 더 높죠. 또 혼동을 일으키는 질문에 대한 추가 설명이 가능하죠. 면접하기 때문에 요게 질문이 좀 이상하면 이 사람이 물어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요런 겁니다라고
추가적인 설명이 가능하죠. 1번, 2번, 3번은 면접 설문조사의 장점이었고요. 4번 개인의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때는 민감한 문제를 다룰 때 자기 기입식이 낫겠죠. 이건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면접하는 사람이 물어보면 민감한 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거나 뭐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를 다룰 때 그냥 스스로 적게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면접 자기 기입식의 장점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시간은 덜 걸리지만 일반적으로 시간은 덜 걸리지만 비용 면에는 별 차이가 없다. 자기 기입식 조사를 하게 되면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절약돼요. 그래서 시간만 절약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시간과 비용이 모두 절약된다고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17번에는 자기 기입식의 장점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델파이 조사가 있죠. 델파이 조사는 이제 우편물을 보내갖고 조사를 받고 다시 보내서 다시 조사하는 이런 거죠.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델파이 조사로 옳지 않은 거. 1번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그렇죠. 전문가에게 보내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활용되다 맞고요. 외형적으로는 설문조사 방법과 유사하다. 그렇죠. 설문조사 방법과 유사하죠. 우편물 보내서 거기 작성하게 해서 다시 받는 거니까 맞았고요. 3번 연구자가 사전에 결정된 방향으로 패널의 의견을 유도할 위험이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문을 보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연구자가 이렇게 의견을 좀 약간 자기 의견에 맞게 할 수가 있죠. 또 우편을 받아갖고 다시 확인해서 또 다시 보내서 이렇게 확인하는 거니까 약간 연구자가 그 사람에게 좀 유도될 수 있다면 내가 계속 개별적으로 보내갖고 그걸 종합하기 때문에 그런 유도될 위험은 있습니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4번 패널의 후광 효과를 방지하기 어렵다. 후광 효과가는 지금 막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막 토론을 할 때 뒤에 사람들이 막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대답을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요게 방지가 가능하죠. 델파이 조사는 후광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편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사람들의 영향을 받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후광 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방지하기 어렵다고 그랬으니까 4번이 틀렸네요. 또 5번 반복되는 설문을 통해서 패널의 의견이 수정될 수 있다. 그렇죠. 의견을 보내고 다시 받고 다시 보내고 받고 하니까 이제 의견이 수정될 수가 있죠. 하지만 델파이 조사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요즘 같은 때는 잘 안 맞겠죠. 이렇게 우편물을 보내고 다시 받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종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단점일 수 있습니다. 19번 A복지관은 전년 대비 예산 축소를 인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의 성과를 동일한 가치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예산을 줄여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 성과를 동일한 가치 기준으로 평가해서 차등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여기에 사용되는 평가 방법은 뭐냐? 메타 평가냐, 형성 평가냐, 비용 편입 평가냐, 비용 성과 평가냐, 비용 효과 평가냐. 예산 축소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평가 방법은 비용 편입 분석이다. 비용을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비용 편입 분석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3번이다. 비용 성과 분석은 성과에 따라서 딱딱딱 나눠주는 거면 이제 비용 성과 분석인데 요거는 이제 예산 축소에 맞춰서 이게 동일한 가치 기준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차등점 하는 거 그거는 비용 편익 평가다. 19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으로 가서요. 20번 관찰법입니다. 관찰에 이제 가서 관찰하는 거 직접 관찰하는 거죠. 질적 조사에 많이 사용되는 건데 20번 관찰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위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즉시 자료 수집이 가능하죠. 직접 현장에 가서 뭐 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가 직접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2번 관찰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관찰하느냐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좀 주관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상황에 대한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그렇죠. 꼭 말하는 게 아니라 표정이나 이런 거 다른 걸 보고 비언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4번 서베이에 비해 자료의 계량화가 쉽다. 관찰법은 관찰하니까 계량화가 어렵겠죠. 요건 약간 관찰법은 약간 질적 조사에 가깝기 때문에
자료의 계량화는 어렵습니다. 쉽다고 했으니까 4번이 옳지 않은 거 틀린 거네요. 5번 질적 연구나 탐색적 연구에 사용하기가 용이하다. 맞습니다. 관찰법은 직접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가서 장소에 가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찰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고 비언어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질적 조사에 많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계량화는 어렵다. 4번이 계량화 쉽다고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21번 내용 분석은 자료 같은 걸 이제 분석해 보는 겁니다. 기존의 자료 같은 걸 분석하는 게 내용 분석인데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정보 제공자의 반응성이 높다. 반응성이 없죠. 내용 분석은 자료 같은 거 신문 자료나 또 보도 자료 같은 거를 하는 거니까 반응성이 없죠. 반응성이 없으니까 반응성이 높다고 그랬으니까 1번이 바로 틀렸네요. 2번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가 있죠. 비용과 시간, 자료를 갖고 분석해 보는 거니까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맞고요. 장기간의 종단 연구도 가능하죠. 지금 뭐 몇 년도 보도자료, 몇 년도 보도자료 이거 쫙 해갖고 장기간에 거친 자료를 이렇게 조사해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4번 필요한 경우에 재조사가 가능하죠. 그죠? 언제든지 자료를 분석했으니까 다시 한번 조사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역사 연구 등 소급 조사가 가능하다. 그렇죠? 역사 연구 소급해서 지금까지 걸 다시 소급했고 조사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장점이 아닌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양쪽 조사와 비교해서 질적 조사의 특징은 옳지 않은 것. 질적 조사의 특징은 옳지 않은 것. 질적 조사 1번 연구자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질적 조사는 직접 가서 조사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확인하고 관찰하고 이런 거니까 연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소수의 사례를 깊이 관찰할 수 있다. 그렇죠? 질적 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런 상황인데 특이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특이한 경우가 발생해서 그것만 소수의 사례에 대해서 깊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결과가 일반화가 목표가 아니다. 그렇죠? 일반화시키기가 좀 어려울 때 질적 조사하는 거죠. 일반화가 목표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더 높다. 신뢰도가 더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질적 조사가 더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없죠. 오히려 양쪽 조사가 딱딱 계량화 수치할 수 있으니까 신뢰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적 조사는 연구자의 개입이 많이 들어가고 연구자의 주관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더 높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이 되겠습니다. 귀납적 추론에 가능하다. 맞습니다. 양쪽 조사하고 질적 조사가 있었는데 양쪽 조사는 연두였었죠. 연역법이고 두괄식이다. 질적 조사는 귀미였었죠. 귀납법이면 미괄식이다. 여기 질적 조사가 귀납법이라고 했으니까 맞았네요. 맞았습니다. 귀납적 추론이 가능하다. 질적 조사가 맞는 내용입니다. 23번으로 가서요. 23번 보기가 나와 있죠. 이런 거 힘들어 하시는데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는 게 자세히 읽어서 조금만 우리가 확인해 보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자, 23번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환경과 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국 사회복지사 명부를 활용해서 20%의 시설을 선정하고 그 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중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 평균적으로 근속한 사람, 가장 최근에 입사한 사람을 뽑아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조사에 해당할까요? 그쵸, 일부만 뽑아서 조사했기 때문에 표본 조사고요. 그 다음에 설문을 통해서 조사했습니다. 설문을 통해서 조사니까 서베이 조사죠. 설문을 통해서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면 서베이 조사다. 그래서 표본 조사하면서 서베이 조사에 해당하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23번에 2번이 되겠고요. 24번.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 중에 뭐냐? 요것도 이제 보기가 이제 기니까 힘들어할 수 있지만 요즘에 이런 유형으로 많이 출제되니까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정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보호 관찰 기간의 청소년 100명 중에서 보호 관찰 기간에 있는 청소년 100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프로그램을 참여를 지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명 중에 자 프로그램 교정 프로그램 한번 할 사람 했더니 50명이 하겠다고 그랬고요. 50명은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50명만 자원했고 50명은 자원하지 않아서 이들에 대해서 자원하는 50명에 대해서 사전사후 검사를 했습니다. 또 자원하지 않은 사람도 사전사후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교정 프로그램에 자원하는 사람 50명은 자원하지 않는 프로그램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보다 사회성도 높고 또 공격성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자, 여기 100명이 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 교정 프로그램, 지금 보호관찰 기간이니까 좀 뭐 안 좋은 일을 해서 보호관찰 기간에 있는 100명 중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람 이렇게 5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50명은 참여를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50명들, 참여하는 50명들에게 사전에도 조사하고 끝나고 조사했더니 너무 사회성도 높고 그다음에 공격성도 낮게 나왔는데 이 교정 프로그램 안 한 사람 50명은 사전 사후 검사를 했는데 그냥 이게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교육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하고 받은 사람 비교해 봤더니 받은 사람은 프로그램 효과가 있다. 요걸 판단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죠. 선별에 문제가 있습니다. 편향적으로 선별했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선별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선별 자체가 자기 원하는 사람이니까 프로그램에도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적 타동 저해인 중에 뭐냐면 편향적 선별 4번이 되겠습니다. 편향적 선별. 우연한 사건도 아니고 성숙도 아니고 도구 효과도 아니고 개입의 확산도 아니고 편향적 선별이다. 선별 자체가 지원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들로 했으니까 당연히 프로그램 잘 있다고 판단될 수가 있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 편향적 선별에 문제가 있었다. 자, 조사론도 이제 여러분 조사론도 꾸준히 공부해 주시고요. 25번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각 25문제씩이니까 여러분 충분히 쉬운 문제도 있으니까 끝까지 공부해 주시고 문제도 꼼꼼히 잘 읽어보시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나중에 문제를 잘못 읽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쉬운 문제들 나중에 풀어보면 그냥 제대로 안 읽어서 틀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25번 사례가 있습니다. 부평구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차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부평구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차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구청에 등록된 이주민 명부에서 동별, 또 이주 유형별, 성별, 남자, 여자, 출신국에 따라서 어디에서 이주했느냐, 어디에서 한국으로 와서 살게 됐느냐, 출신국에 따라서 임의로 50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500명. 그러면 모집단은 뭐냐면 부평구에 거주하는 이주민 전체가 뭐냐면 모집단이 되겠고요. 2번 이주민 명부에서 이제 찾으니까 이건 표집 틀에 해당하는 거고요. 표집은 동별, 이주, 유형별, 성별, 출신별로 할당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3번 층화 표집이 아니라 할당 표집이다. 할당 표집.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고요. 표집 단위도 개인이고 관찰 단위도 개인. 500명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조사했으니까 표집 단위도 개인이고 관찰 단위도 개인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